에고 이즈 해피입니다. 쫄지 않습니다. 무슨 말든 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아무거나 할 수 있더라고요. 진실을 지키는 뉴스 바리케이드. 국민일보 해직 기자 조상훈의 뉴스바. 조상훈입니다. 밤사이 생존자를 확인하거나 실종자를 추가로 찾았다는 소식은 없었습니다. 전남 진도 해상에서 세월호가 침몰한 지 만 하루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290명이 구조되지 못한 채 실종 상태입니다. 모든 분들이 무사 귀환하기를 기원하면서 4월 17일 목요일 뉴스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바가 준비한 메뉴입니다. 국가정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이 이슈화되는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즉 민변의 노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국정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꼬리 자르기로 마무리됐지만 민변은 마지막까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남재준 국정원장 등을 검찰이 아닌 경찰에 고발한 겁니다. 물론 결과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만 민변의 이런 노력은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허점, 권력 앞에서 역부족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그런 문제의 점으로 볼 때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오늘 민변 박주민 변호사를 초대석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사건의 재판부 합의 내용을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가 징계 처분을 받았던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어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등록 거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무원 재직 중 직무상 징계를 받은 이정열 전 판사의 등록은 부적당하다는 게 대한변협이 내놓은 이유입니다. 대형 비리 사건에 연루돼 면직 등 징계 처분을 받은 전직 검사들은 버젓이 변호사로 등록을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정열 전 판사만 유독 엄한 잣대를 적용받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요일별 코너 뉴스바가 바라본 세상, 이 코너에서 오늘 이정열 전 판사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많은 국민을 놀라게 한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 결국 대형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밤사이 군경의 수색 작업이 이어졌는데요. 현재 어떤 상황인지 잠시 뒤에 김효진 PD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소식 전해드리는 관계로 월드 리뷰는 하루 쉬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조합원 관조님 신청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주에서 30년간 참외 농사를 지은 부모님과 제가 정성 들여 키운 성주 참외를 조합원들께 소개합니다. 참외엔 면역력 증진에 좋은 폴리페놀, 노화 방지에도 좋은 항산화 물질이 있고 태아에 도움이 되는 엽산 등 많은 좋은 성분들이 있습니다. 10kg과 5kg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며 조합원 여러분께는 무료 배송에 할인된 가격으로 드립니다. 문의는 010-6269-7154. 상품 가격은 다음 블로그 관조 참외를 검색해주세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행, 대한민국 투어. 대한민국 투어는 45인승, 28인승, 리무진 등 다양한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1599-2686, 1599-2686.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길, 대한민국 투어가 함께합니다. 결혼식, 가족여행, 세미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한민국 투어를 검색하세요. 45인승 리무진, 일반 버스, 35인승 버스, 28인승 리무진, 25인승 버스. 서울, 경기, 인천 어디서나 1599-2686.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회원인 MBC 해직기자 이용마입니다. 2014년 대한민국은 과거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에 국가기관이 대대적으로 개입해 국민의 권리를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불법을 저지른 정부는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종북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국민과의 약속은 실종되고 공공부문 민영화가 국민의 동의 없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살 청년 참여연대는 다시 신발끈을 묶습니다.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나라, 권력이 국민에게 복종하는 나라, 특권층만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에 회원이 되어 함께 뛰어주세요.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번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장혜림의 월드리뷰를 하루 생략하고 진도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속보를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 PD와 함께 세월호 침몰 사고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 PD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현지 기상 정보를 보니까 예. 비가 오고 있다고 해서도 구조 작업에 좀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바람도 많이 분다고 합니다. 예, 우선 현재까지 파악된 그 인명 피해 상황을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네, 그 PD 브리핑 형태로 속보 위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제 자정 이후 상황,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가장 최근 상황을 살펴보면은 모두 6명이 숨지고 290명이 실종이 됐고요. 예. 그리고 179명이 구조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잠정입니다. 예, 그렇다면 탑승자는 모두 475명이었다는 건데 여기에는 수학여행을 떠난 단원고 학생 355명, 교사 14명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종자 상당수도 단원고 학생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예. 당초에 이 정부 당국이 발표한 탑승자 숫자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오락가락했습니다. 예, 이 475명이라는 숫자는 언론 보도를 보니까 오늘 거의 새벽 2시경이 돼서 그렇습니다. 정정된 것으로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 475명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도 상당수 언론은 알려졌다, 이런 식으로 표기하고 있는 거 봐서는 확정적이지 않다는 그렇죠. 얘기죠. 이것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예. 현재 실종자 상당수가 안산 단원고 학생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예,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 가운데 네. 단원고 학생은 모두 몇 명입니까? 네, 총 사망자 6명 가운데 3명이 단원고 학생입니다. 2학년생입니다. 정차웅, 임경빈, 권오천 학생인데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은 세월호를 타고 제주도로 수학여행 떠나는 중이었습니다. 이들 3명의 시신 오늘 새벽에 경기도 안산에 있는 안산고대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예. 다른 사망자 3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단원고 학생 3명 외에 이 선사 여직원 박지영 씨, 그리고 단원고 교사 최혜정 씨. 박지영 씨는 어제 신원이 확인돼서 사망 여부가 알려졌었죠. 그런데 단원고 교사 최혜정 씨는 잠시 전에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입니다. 신원이 확인됐다는 속보가 잠시 전에 들어왔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신원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여성 1명, 이렇게 해서 3명이 더 있습니다. 실종자가 아직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예. 이 안산 고대병원에 구조된 단원고 학생들이 많이 몰렸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현재까지 잠정적으로 46명 정도의 학생들이 단체로 혹은 개별적으로 병원을 찾았는데 대부분 심각한 외상은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이긴 합니다만 외상 안 입었다고 다 괜찮겠습니까? 예, 타고 있던 배가 좌초해서 물속으로 가라앉고 그런 사이에 바다로 뛰어들었다가 간신히 구조가 됐을 테니까 그야말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죠. 예, 당연히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상황일 텐데 병원도 이 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심리치료에 만전을 기한다, 이런 자세로 현재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밤사이에 군경이 조명탄까지 쌓아 올려서 수색 구조 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해경 어제 자정 0시를 조금 넘어서, 그러니까 오늘 새벽 0시 30분쯤이죠. 어제 자정을 넘은 오늘 새벽 0시 30분쯤 물 흐름이 멈춘 정조 시간대가 있답니다. 예. 바로 이 시간대라고 하는데 이때에 맞춰서 해경 특공대 그리고 해군 잠수부 등 8명이 투입돼서 선체를 수색했습니다. 그런데 시야가 워낙 흐리고 알려졌다시피 그 지역 조류가 또 강하다고 합니다. 수색에 난항을 겪다가 결국 약 1시간 만에
철수를 한 상황이고 지금까지 이렇다 할 뚜렷한 수색 작업, 성과가 뒤따르는 수색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침몰된 세월호 네. 선체를 수색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네. 그 세월호 주변 수색도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저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영화 타이타닉 보셨을 겁니다. 예. 배 주변에 혹시 살아있을 생존자들 찾아서 수색을 하는 그런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사고 해역에서는 해가 진 뒤에도 경비정, 해군 함정 등이 총동원이 돼서요. 조명탄 쏘면서 수색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별다른 성과가 접수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게 뭘 뜻하냐면 실종된 승객들 대부분이 선체 안에 고립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정말 예. 안타깝고 참담한 상황입니다. 예. 일단 사망자 6분, 그 네. 유족들, 그 슬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답답하고 초조한 분들이 이제 실종자 가족들, 네. 290분인데, 예. 지금 실종자가, 이분들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종합해 보면 실종자 290명의 가족들, 그야말로 초조함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종자 가족들은 대부분 진도군 팽목항에 모여가지고 수색 및 구조 작업을 지켜보고 있거든요. 어떻게든 가까이서 지켜보려고 여기에다 모여 계신 거겠죠. 예. 자, 이들은 이 해경 측에다가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생존자를 구조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일부는 오열하다가 또 정신을 차리다가 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상황을 버텨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옳은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부 가족은 해경 관계자들한테 욕설을 퍼붓기도 한다는데 분위기가 좀 거칠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심정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예. 보도를 보면서 좀 의아한 게 예. 구조에 투입된 경력이라든가 병력이 네. 저 정도만 해도 되나라는 네. 느낌은 좀 들었습니다. 네. 실종자 가족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정홍원 국무총리가 현지로 급파됐습니다. 네. 근데 진도 찾았다가 봉변을 당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소식 보면서 저는 차라리 이때 안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번 사고의 대책본부가 꾸려진 진도 실내체육관을 찾아서 세월호 탑승자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이게 오늘 새벽 0시 30분쯤의 상황인데 정홍원 총리가 입장하자 가족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어디서 얼굴을 들고 오냐? 잠수정 왜 투입 안 하냐? 우리 아이들 살려내라. 이런 고성이 이어졌고 욕설 세례뿐만 아니라 물 세례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예. 정부 당국이 정말 가용할 수 있는 그런 인력 장비들 좀 대대적으로 투입을 해서 다 동원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예. 그 부분에 대한 아마 그 실종자 가족들의 항의가 아닌가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여집니다. 예. 네, 현재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조사도 계속되고 있는데, 예, 그 사고 원인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궁금한 게 좀 미심적인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요? 네,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적인 말씀을 드리기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분명한 거는 말씀하신 대로 조금 이상한 구석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해경이 현재 선장 이모 씨 등 핵심 승무원들 3명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거든요. 당연히 밤샘 조사가 이어졌고요. 사고 당시 상황 그리고 승객 대피 및 운항 안전 규정 준수 여부 등이 가장 중요한 조사 대목인데 조금 이상한 얘기가 들려옵니다. 승무원 가운데 한 명이 기관실에 있던 선장이 위험하니까 올라오라 이렇게 말을 했고 9시쯤에 탈출한 것 같다. 이런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어제 오전 9시를 말하는 건데 이 시점이면은 사고 접수가 된 지 불과 2, 3분 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승객들을 버려두고 서둘러서 자기들이 가장 먼저 탈출을 했다는 그런 추론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철저한 수사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예.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당국의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부안 위도 사건 때도 이와 유사한 그런 보도들이 나왔고 나중에 좀 여러 가지 사실관계 확인해서 좀 잘못된 부분이 바로 잡혀지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은 당국에서 철저히 좀 조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또 이 소식은 짚어보기로 하고요. 네.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네, 김용민 PD와 함께하는 조간 브리핑입니다. 우선 오늘 또 세월호 침몰 사고, 네. 이 사고부터 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아침 수학여행에 나선 고교생 등이 탄 인천발 제주행이었죠. 이 대형 여객선입니다. 거의 7천 등급에 육박하는 그 세월호인데요.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해서 현재 실종 상태인 사람만 290명. 예. 최악의 해상 참사가 우려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조간신문들, 자세히 좀 보도를 했죠. 그렇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중이지만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종합해보면 이번 사고는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참사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침몰 순간 물이 차오르는데도 자리에 그대로 있으라는 방송이 나와서 신속한 대피가 어려웠다는 것이 승객들의 진술인데요. 예. 침수가 시작돼서 침몰하기까지 1시간 이상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선일보 일면 제목은 침몰까지 140분, 눈 뜨고 아이를 잃었나라, 이겁니다. 조난 신고에서부터 침몰이 될 때까지 2시간 20분 동안 구조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조를 못했다, 이런 얘기죠. 정부는 우왕 좌왕 삼류였고 마지막까지 승객들의 목숨을 구해야 할 선장은 가장 먼저 빠져나왔다면서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예. 자, 동아일보는 완전히 뒤집혀버린 배의 사진과 함께 283명이 저 아래에 있다, 이런 제목의 그런 기사를 실었는데요. 그런데 신문을 찍고 난 다음 실종자 수가 더 늘었습니다. 실종자 수 현재까지 290명입니다. 예. 앞서 김효진 PD의 브리핑에서도 이 탑승자 수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황이고요. 네. 예. 실종자 수가 오히려 밤새 좀 늘었다. 네. 이 상황인데 예. 이게 어떻게 된 경입니까?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해경 이런 관련 부처는 사고 발생 13시간, 즉 밤 10시가 지나도록 여객선 승선자의 명단조차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해경은 승선자 숫자를 476명이라고 했다가 459명으로 또다시 462명으로 정정해서 혼선을 키웠습니다. 자, 그런데 462명도 정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 475명으로 13명이 증가한 것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생존자는 179명, 사망은 6명, 실종자는 290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구조자 수도 그야말로 온종일 오락가락이었는데요. 예. 중간에 구조자 수를 368명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164명으로 정정했습니다. 204명이나 잘못 집계를 해서 가족들을 크게 낙담시켰습니다. 중앙일보 5면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로는 이제 179명이 구조된 거고요. 네. 예. 이거는 단순히 집계 착오라고 말하는데, 네. 이거 한두 명도 아니고, 100명 단위로 이렇게 착오가 가능한 겁니까? 예. 가장 심각한 것은 오후 2시에 368명이 구조됐다고 공식 발표한 대목이었습니다. 이경옥 안전행정부 2차관은 오후 3시 반에 368명 구조는 집계 착오였고 정확한 생존자 숫자를 확인해 보겠다고 번복했습니다. 예. 오후 4시 반 다시 정부 발표에 따르면은 탑승자 459명 중 구조자는 164명이 그쳤고 293명이 실종 상태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밤 9시 이 정부 측은 또다시 선원 3명이 늘어서 승선자는 모두 462명이라고 정정을 하고요. 실종자는 284명으로 줄었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자, 그런데 해경은 밤 11시쯤에 구조자 수가 앞서 174명이었는데 175명이라고 또 정정을 했습니다. 해군과 해경, 민간어선 등이 이렇게 구조에 참여를 했는데 민간 어선의 구조 인원을 중복 계산해서 착오가 생겼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자, 지금 이 국면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총동원돼서 구조작업을 벌이면서 실종자 규모를 200명 다르게 발표하는 그런 혼선을 빚은 책임 누군가는 반드시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재난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탑승자 그리고 실종자 구조자 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도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구조와 수색 등을 지휘했어야 하지만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섣불리 구조를 낙관하다가 오히려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이 활동하는 시간에 그 사고가 났고 배가 침몰하기까지 시간이 꽤 있었다는 점에서 대처만 제대로 했어도 훨씬 많은 인원을 구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입니다. 예. 한국일보 8면에는 정부가 사고 대응 매뉴얼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그런 지적을 담고 있습니다. 대형 선박 재난 사고 발생 때에는 정부의 매뉴얼 작동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정부 대응 매뉴얼이 이원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해경은 조난 사고의 인명 피해 구조에 관련한 매뉴얼을 또 그 해양수산부는 사고 발생 때 사고본부 설치 관련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해경 측은 인명 피해 구조에 관한 매뉴얼은 대외비라면서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해양 선박 사고를 범부처적으로 일원화해서 관리하는 위기관리 체계 편입하는 이런 작업, 이런 일원화 작업은 지난달에나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아직 완성이 안 된 것이죠. 자, 박근혜 정권 대선 공약으로 국민 안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안전한 한국 사회를 만들겠다면서 각종 안전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변경한 것도 이런 원칙의 일환입니다. 예. 자,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면서 현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부처 로고, 기존의 기한서 안내판, 새 부처 스티커까지 해서 들어간 비용이 6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을 써서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로 바꿨는데, 그래서 나아진 게 없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안전행정부 장관 최근에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예. 지금 직전 장관이 현재 새누리당 인천시장 예비 후보로 뜨고 있는 유종복 씨고요. 네. 예. 근데 이 유종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 과거 발언이 지금 도마 위에 올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한겨레 3면을 보겠습니다. 한 정부 당국자는 유정복 전 장관이 장관으로 있을 때 지난 2월 14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전 정권에서는 해마다 10명 이상 사망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지만 지난해에는 박근혜 정부가 시작된 첫 해에는 50년 만에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강조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면서까지 주요 국정과제로 안전을 강조해온 그간의 성과를 밝힌 것이죠. 아울러 본인이 장관으로 있는 동안에 어마어마한 대형 사고가 없었다. 이렇게 밝히고 싶었던 터였겠죠. 자, 그러나 업무 보고 후 불과 사흘 만에 경주 마우나 오션 리조트가 붕괴하면서 신입생 환영회에 참석한 부산 외대 학생 등 10명이 숨지고 100명이 다치는 참사가 일어났지요. 예. 또 그로부터 2달 만에 여객선이 침몰하는 대형 사고가 터진 것입니다. 이 당국자는 참석자들 가운데서는 유정복 전 장관의 자화자찬이 도를 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대형 참사가 연이어 발생하니 말이 씨가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경주 그 마우나 오션 리조트 사고 때는 이제 대학 신입생들이었죠. 예. 대부분의 그 희생자들이. 예. 또 이번에는 또 안산 단원고 고등학생들인데 예. 참. 예. 희생이 더 이상은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언급하셨지만 초기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거. 예. 이게 좀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한겨레는 이 점을 주목하고 있네요. 오늘 일면에서 말입니다. 오전에 잠수 인력이 20여 명만 투입됐다가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니까 저녁 6시 반이 돼서야 178명의 잠수부를 투입했지요. 정부가요. 이런 정부를 질타했습니다. 한국구조연합회 이만식 운영국장이 인터뷰를 했는데 초기 상황 판단은 굉장히 중요해서 실제 구조 성공률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초기에 승객들이 배 안에 많이
갇혀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헬기 등을 대거 동원해서 침몰을 지연시키는 방법을 써서 구조활동 시간을 늘릴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예. 구조작업은 신고가 나고 한참 뒤인 오전 9시 40분쯤부터 시작됐지만은 그로부터 50분 만인 오전 10시 반에 여객선이 완전히 침몰했습니다. 예, 가장 지금 관심을 또 가져야 되는 게 사고 원인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도 좀 살펴볼까요? 국민일보 사면을 포함해서 대다수 언론은 해경이 짙은 안개 속에 무리하게 출항했다가 암초 등과 충돌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는 이런 시각을 비중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 당초 그제지요. 그제 저녁 6시 반에 인천항을 떠날 예정이었던 세월호였는데요. 안개 때문에 2시간 반이나 늦은 밤 9시에나 겨우 출항했습니다. 뒤늦게 출항한 만큼 운항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암초가 많은 연안 항로를 따라서 운항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판단이 나오고 있는데요. 항해 전문가들은 진도 4고 해역은 조류가 매우 빠른 곳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항로 선택이 필수적인 지점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당초에 그 세월호 선장 47살 신모 씨가 휴가 중이어서 대체 선장인 69살, 다른 신문은 61살로 또 이렇게 표기하는데요. 대체 선장이 키를 잡았습니다. 대체 선장, 운항 경력이 많은 편이지만 고령이기 때문에 밤샘 운항이 무리였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상 항로로 운항하더라도 조금만 키를 잘못 돌리면 암초에 걸릴 수 있죠. 해경 관계자들은 승선자들이 굉음을 들었다는 점을 미뤄서 칠 같은 안개 속에서 암초와 부딪혔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정작 선장은 예. 암초와의 충돌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고요? 예, 동아일보 단독 보도인데요. 오면 기사입니다. 선장 이모 씨와 인터뷰를 했어요. 전남 진도군 진도 한국병원으로 이모 씨가 이송이 돼서 치료를 받았는데 찰과상을 입어서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선장 이모 씨, 동아일보 기자가 신분을 물어보니까 나는 승무원이다. 아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는 것이 없을 수 있나요? 선장인데. 자, 사고 원인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선장 이모 씨 곰곰이 생각하더니 암초 충돌은 아니다. 갑자기 가라앉았다. 하지만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동아일보 기사 중에 이런 기막힌 부분이 있었습니다. 선장 이모 씨와의 인터뷰는 3분 정도 이루어졌는데 이 이모 씨가 있는 병실 풍경을 기자가 전하고 있습니다. 선장 이모 씨는 당시 바닷물에 젖은 5만 원짜리 2장, 3장, 만 원짜리 10여 장을 치료실 온돌 침상에 말리고 있었다. 다른 승무원 한 명이 5만 원을 빼앗아가면 내가 갖겠다고 하니까 맡기도 했다.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이런 건 왜 적습니까, 이거는? 기사에? 인터뷰를 3분밖에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 분량을 채우려고 그런 건가요? 예. 이 사고 예. 원인 중에 이 선체 내부인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폭발 가능성을 거론한 전문가들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한겨레는 폭발 가능성에 무게를 싣습니다. 전문가들은 침수 대비 안전시설이 잘 갖춰진 대형 여객선이 침몰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수준의 구멍이 나서 그랬을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청도 한국해양대 교수는요, 세월호 같은 배의 경우 특정 구역이 침수되면 그 구역의 물이 다른 쪽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수밀문을 닫아서 배의 침수를 막는다. 그러나 세월호는 큰 파공이 생기면서 갑자기 물이 쏟아져 들어와 기관실까지 침수가 된 것 같다. 기관실 발전기가 나가면서 전력 상실 상태가 됐고 수밀문을 통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일반적으로 구멍이 생긴 선박이 2시간 내지 3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침수되는 것과는 다르게 세월호가 20분 만에 급격하게 침몰한 것도 상당히 큰 규모의 구멍이 생겼으리라는 추측을 뒷받침합니다. 예. 이 사고 원인이야 정확하게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배 안에 폭발 물질이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인가요? 세월호가 657톤의 화물을 싣고 있었다고 합니다.
공기령 한국해양대 교수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배가 급격하게 기울었다는 점을 보면 컨테이너 안에 있는 화학약품 등이 반응해서 폭발하면서 선체에 큰 손상이 생긴 게 아닌가 싶다. 화물을 선적할 때 위험물 표시를 하긴 하지만 해운업체 쪽에서 그런 관리를 잘했을지는 의문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원인조사반 관계자는 화물 목록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다. 현장에서 목록 입수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한겨레 기사를 보면은 암초로 인한 좌초 가능성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입니다. 공길영 교수 발언을 옮겨 실었는데요. 해양조사원과 진도 쪽 관계자들에게 확인해보니 그쪽 해역에는 암초가 없고 몇 개 있는 암초도 다 표시가 돼 있어서 암초 충돌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물론 한겨레는 좌초 가능성 또 선체 자체의 결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예. 어제 이 사고 때문에 뭐 정치권의 모든 일정이 거의 중단되거나 아니면 연기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한 가지 주목할 게 새누리당이 국회 선진화법 사실상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법안 개정안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런 결의가 있었죠.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어제 오후가 언제입니까? 사고 발생하고 이제 몇 시간 지난 시점이죠. 예,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런 실종자가 있다라는 보도가 나온 이후입니다. 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에 모여서 의원총회를 열었단 말이죠. 뭐 무슨 긴급한 현안, 특히 그 세월호 관련한 현안 때문에 모였다면야 뭐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의원들 모아놓고 이의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이의가 없으면은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당론을 입법화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최경환 원내대표 입으로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하겠다 뭐 이런 말을 한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풀어서 설명하자면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의의가 없으면은 당론 입법으로 하겠다라고 밝히니까 새누리당 의원들은 박수로 환영하면서 최경환 원내대표의 국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경환 원내대표는 감사하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원내대표 하는 사람은 몸성이 임기를 못 마칠 것 같아서 이것은 꼭 쟁점이 없는 법안은 바로 갈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를 꼭 해야 한다는 충정에서 임기를 남겨놓고 있지 않지만 얼마 제안을 하고 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임기 안에 국회 선진화법을 뜯어고치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큰 뉴스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아무리 이렇게 결의안들 이게 새정치민주연합의 동의, 협조를 구하지 않고서는 이거 국회 선진화법을 못 고치거든요. 국회 선진화법을 없애려면은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날치기 하지 않고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의 이런 국회 선진화법 무력화 방안에 대해서 새정치연합은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의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 국정원 뭐 개혁해야 된다는 얘기 뭐 진작부터 나왔지만 특별히 대공수사권 폐지 문제 다시 쟁점화되고 있죠. 대공수사권은 간첩 같은 이른바 좌익 사범을 찾아내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행위인데요. 1961년 당시 중앙정보부가 창설되면서 직무 범위로 법률에 명시돼서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사실 지난해 대선 개입 사건에 따른 국정원 개혁 차원에서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가 논의가 됐는데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운다는 국정원과 여당의 반대로 결국 이야기가 나오다 말았습니다. 국정원 관계자는 수십 년간 축적된 수사 노하우와 대북 정보망, 외국 정보기관과의 협력을 구축할 수 있는 국정원의 전문 인력이 대공수사를 전담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말이죠. 그러나 잘못 없는 사람에게 가짜 증거를 내세워가지고 간첩으로 몰려했던 이런 국정원. 이자들에게 이 대공수사권을 주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강도에게 흉기를 쥐어준 꼴 아니냐라는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는 형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논란 위에 오르고 있다.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뭐 이런 얘기들이 국정원의 그 대선 개입 사건 때도 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근데 또 이게 먹히지 않았고요. 네. 대선 개입과 대공수사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간첩 증거 조작 사건으로 수사지휘 권한을 가진 검찰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국정원의 수사권 남용, 오용, 인격 침해 이런 걸 따져보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비유가 아마 가장 적절할 겁니다. 강도한테 흉기를 안겨준 꼴. 국정원은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기분 나빠할 자격은 없습니다. 국정원이 한 짓이기 때문에 말이죠. 사실 그 미국의 CIA라든지 영국, 독일,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은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최강의 정보력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쪽은 정보 수집만 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국정원에서 수사권을 좀 없애면은 정보 수집에 열중하겠군요. 그렇죠. 예. 쓸데없이 수사 안 하고요. 예. 게다가 또 국정원이 어떤 집단입니까? 대통령 직속 기관입니다. 예. 권력의 청부 수사를 할 가능성이 농후한 그런 집단이고 이미 또 그런 짓을 한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예. 국정원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정치적 독립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 고위직 직급의 하향 조직을 이제 최근에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언론기고문을 통해서 이렇게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야권에서는 국정원장의 국회 임명 동의 절차와 임기제 도입 등 이런 입법화를 추진해서 대통령에게 잘못 보여가지고 이렇게 밉보이면은 중간에 잘리는 이런 식의 일이 없도록 소신 있게 국정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적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입법안을 지금 야권은 마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일보 10면 보도였습니다. 예, 이건 좀 의아합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측, 측이라고 돼 있는데 KBS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청탁을 시도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죠. KBS 새노조가 낸 노보를 보니까 말이죠. 지난달 실시된 신입사원 최종 면접을 앞두고 김진태 의원 측에서 KBS 인력관리실에 전화를 걸어서 특정 지원자의 합격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실의 한 보좌관은 KBS 직원과의 통화에서 의원님 지인의 자제분이 최종 면접에 올라갔는데 인사 담당자와 통화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KBS 직원은 이에 대해서 거부를 했고 보좌관은 의원님이 통화할 수 있도록 KBS 사장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달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 또한 거절당했다는 거죠. 자, 최건일 KBS 새노조 홍보국장은 통화에서 말한 지인은 김진태 의원 지역구인 강원도 춘천의 유력 인사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새노조는 공영방송사에 인사청탁을 시도한 것은 KBS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길환영 KBS 사장에게는 김진태 의원에게 강하게 항의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진태 의원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진태 의원의 보좌관이 그랬다는 얘기인데요. 김진태 의원의 보좌관이 아니 초선에 불과한 김진태 의원의 보좌관이 뭐 끝발이 있다고 아무개를 이번에 채용하는데 도움을 달라. 의원님 지인의 자제분. 예, 마지막 기사 하나 더 짚어볼까요? 15년 전 약속 저버린 동아일보 이런 제목의 한겨레 이정국 기자 칼럼입니다. 관련 기사가 구면에 있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2008년 동아일보 대량 해직 사태는 국가 공권력이 작용한 것으로 동아일보는 해직자들에게 사과 등의 조처를 하라 이런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 결정에 불복해서 동아일보는 소송을 냈습니다. 자, 그런데 동아일보가 이겼습니다. 동아일보. 사실 1974년 유신 정권 언론 통제에 항거하면서 자유언론 실천을 발표하면서 동아투이 활동이 시작이 됐죠. 동아일보는요, 이 역사에 대해서는 또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무슨 때마다 창간 기념일 때마다 우리는 이런 신문이었다라면서 대대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래놓고는 이듬해 1975년 3월에 이분들을 구사대를 동원해서 용역을 동원해서 내쫓지 않았습니까? 신문사, 방송사의 안에서 이렇게 투쟁을 하던 이런 기자, PD, 아나운서들을 다 내쫓고 말이죠. 그랬던 동아일보였습니다. 이들에게 사과를 하라 했는데 동아일보는 사과를 못하겠다 이러면서 소송을 냈단 말이죠. 그러면서 당시 왜 그분들을 내쫓았느냐라고 했을 때 동아일보는 재정 위기 때문에 해임 또는 무기정직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겨레 이정국 기자는 이 논리대로 하면 동아일보사는 지금도 언제든지 기자들 100명쯤은 잘라낼 수 있다. 종편 때문에 동아일보사의 경제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건 업계의 상식이다. 채널에 있는 지난해에만 300억 가까이 적자를 냈다. 예.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지적을 했군요. 예.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적같이 살아 돌아온 사람들. 평화로웠던 세월호. 애들아 이렇게 될지 몰랐어. 되게 평화로웠어요. 되게 즐거워서 괜찮겠지 이랬는데 순식간에 들이닥친 재난. 약간 조금씩 막 꺾이더니 갑자기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기울여가지고 다 배가 심각하게 넘어가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좀 심각하다. 그걸 감지하고서 문 열고 숙소에서 문 열고 나온 거예요. 나오고 나니까 배가 한쪽으로 거의 한 70도 이상 기울은 거예요. 갑자기 배가 막 기울었던 거 한꺼번에 이렇게. 그게 시간이 몇십 초도 안 돼요. 1분 내에요. 안내방송에서는 그냥 있으라고 하고. 단원고 학생들 가만히 있으세요. 그 자리에서 계속 있으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이런 소리. 뭐 헬기 온다, 뭐 구조정 온다 이런 소리만 계속 반복했던 것 같아요. 자구책을 택한 배 안의 사람들. 퉁으니까 이제 배가 이제 완전 기울었으니까 사람들이 한쪽으로 전부 저 구명증 칠해가지고 한순간에 난리 나본 거죠 이제. 한번 와당탕 하니까 배가 완전 수장시켜버리더라고. 완전 고래 등골 보듯이 그렇게만 딱 보이더라고. 물이 배까지 찼어요. 그래서 물로 뛰어든 거거든요. 구명조끼 입고 있어서. 누가 와서 구해줬는데. 바다로 다 뛰어들으신 거예요 그때? 아니 전 객실 내에 있었어요. 객실 내에서 거기서 구조되신 거고요? 네, 유리 깨고 들어가서 구조된 건데. 누구였을까? 해경? 아니었는데. 현지 주민 어선들이 많이 도왔죠. 그 사람들이 거의 다 구출한 거예요. 전날 국민TV 뉴스K에 보도된 주요 기사들을 살펴보는 뉴스K 리뷰 순서입니다. 뉴스K가 어떤 사안에 주목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4대강 사업의 말썽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역행 침식이라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뉴스K가 기획 체제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다음은 4대강 기획 두 번째 리포트. 오늘은 어떤 내용입니까? 4대강 본류로 이어지는 지류와 지천에서 강을 거슬러 강바닥이 무너져 내리는 역행 침식. 지금 이 순간도 진행 중입니다. 자연복원이 유일한 답이라는 충고를 무시한 채 정부와 자치단체가 제방을 보강하고 또 콘크리트볼을 만들어보지만 금세 강이 토해버립니다. 끝나지 않은 4대강의 역습, 역행 침식 현장을 김현주 PD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구미시 해평면의 구미보 인근. 낙동강 지천인 감천입니다. 흐르는 강물 옆으로 군데군데 세워져 있는 수상한 철제빔들이 보입니다. 감천의 양측면에서는 깎여나간 자연제방을 보강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고 감천을 가로지르는 수중보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처 남산교에는 교각 보호공을 덮고 있어야 할 흙과 모래가 쓸려나가 보호공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어수선한 감천의 모습은 역행 침식 때문입니다. 역행 침식이란 본류 강바닥에 모래를 파내 강바닥이 낮아지면 지류 강바닥이 본류와 높이를 맞추기 위해 점점 침식되는 현상입니다.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 초기부터 본류를 준설하면 지천에서는 반드시 역행 침식이 일어난다고 경고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반드시 피해가 있고요.
낮은 곳은 반드시 피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국토부가 기껏 하상 보호공을 설치해 역행 침식에 대비했지만 재작년 가을 붕괴됐습니다. 환경단체는 지난해 가을 감천 바닥에 매설돼 있던 오수관로가 수면 위로 터진 채로 드러나 오물이 강으로 흘러간 것도 역행 침식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역행 침식을 막으려는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감천은 이미 강바닥이 2m 이상 깎여나가 흉물스러운 강으로 변했다는 것이 환경단체의 주장입니다. 금강 지천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제문화단지에서 왕흥사지로 가는 길에 있는 호암교는 역행 침식으로 인한 붕괴 위험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량을 지탱하는 교각보호공이 완전히 밖으로 드러나 있고 보호공을 기준으로 성인 키 정도의 수위 차이가 납니다. 역행 침식이 얼마나 오랫동안 진행됐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지금 이미 이 보호공 아래가 전부 새굴돼서 그 물들이 지금 아래로 흐르는, 그래서 더 지금 계속 새굴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붕괴의 위험성이 제기되자 충청남도는 호암교 위로 대형 차량들이 지나가는 것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교량이 아니라는 이유로 안전진단도 받지 않았습니다. 길이가 한 10몇 미터밖에 안 돼가지고 안전진단은 저희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가봐서 이제 육안으로 보거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지천 역행 침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본류의 강바닥을 예전 높이로 올려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최근 4대강 실태를 점검한 독일의 하천학자 한스 베르나르트 교수도 지천 상류의 모래가 강을 스스로 치유하게 해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It's depending on the flow velocity. If you have no flow velocity, you have no transport of sediment. So you have lakes which are finally filled up with silk. 4대강을 훼손한 이명박 정부는 이미 임기를 다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 역시 복원과 치유를 외면하는 사이 4대강의 상처는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네,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를 선거 90일 전에는 공직에서 사퇴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금배지단 국회의원들입니다. 출마 국회의원의 사퇴 의무 면제 제도, 과연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뉴스K가 분석해봤습니다.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선거 90일 전에 공직에서 사퇴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국회의원들입니다. 의원들은 공식 후보로 등록하기 전,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후보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할 때 19일 전까지만 사퇴를 하면 됩니다. 한번 도전해보고 후보 경선에서 지더라도 국회의원 배지를 계속 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뉴스룸 리포트, 오늘은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진 출마 국회의원의 사퇴 의무 면제 제도가 얼마나 부당한지 짚어보겠습니다. 노지민 PD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제가 출마 국회의원의 사퇴 의무 면제 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어려워요. 쉽게 풀어주시겠습니까? 네, 공직선거법 53조를 보면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로부터 90일 전,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12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유일하게 후보자 등록 신청일 바로 전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지사에 도전하는 김상곤 후보는 경기도교육감직을 이미 사퇴한 반면 대구시장에 도전하는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여전히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 교육감 같은 공직은 사퇴를 해야 되고 국회의원은 안 해도 되고. 네. 좀 문제가 좀 있네요. 이 제도 때문에 국회의 중요 기능이 마비됐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올해 들어서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국회 상임위가 있습니다. 바로 국회 정보위원회입니다.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과 무인기 사건 등 정보위에서 다뤄야 할 중요 사안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데 국회 정보위원회가 석 달 이상 한 번도 열리지 않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지혜 PD가 취재했습니다. 무인기와 관련된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14일 국회에서 정보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요구가 터져나왔습니다. 새누리당 정보위원장과 간사가 두 사람이 대구시장에서 맞붙어 있어서 서울에 올라올 수 없다면 저희 야당은 대구에 내려가서라도 정보위를 개최할 용의가 있습니다. 무인기에서부터 국가정보원의 간첩 조작까지 정보위에서 다룰 사안은 쌓여있지만 국정원장을 불러낼 수 있는 상임위인 정보위원회는
올해 들어 단 한 차례도 소집되지 않았습니다. 6.4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정보위원회가 열릴 가능성은 더 낮아졌습니다. 정보위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위원장,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정보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원진 의원도 대구시장 자리를 놓고 서상기 의원과 경쟁 중입니다. 이들 외에도 새누리당 정몽준 남경필 의원, 민주연합 김진표 이낙연 의원 등 여러 국회의원들이 지방선거 출마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 가운데 사직서를 제출한 의원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국회의원은 후보자 등록 전에만 사퇴하면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현직 의원들이 배지를 단 채 선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6.4 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 마감일은 다음 달 16일. 후보로 선출되면 그때 가서 의원직을 사퇴하고 후보 등록을 하면 됩니다. 그 전에 사직서를 낸다 해도 국회에서 수리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사직서가 수리된 사례는 지난 2006년 서울시장에 도전했던 맹영규 전 한나라당 의원이 유일합니다. 문제는 다른 공직자들과의 형평성입니다. 국회의원을 제외한 다른 공직자들은 선거 90일 전에 해당 직에서 사퇴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한 공직자는 공직자 사직기한이었던 지난달 6일을 기준으로 총 156명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 나갈 때 후보자 등록 전에만 사직하면 된다는 이 규정은 지난 2000년 공직선거법 개정 때 신설됐습니다. 국민TV 취재진이 당시의 회의록을 살펴봤습니다. 당시 여야 의원 가운데 누구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입법권을 이용해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그 후보자 등록 시점 전까지 현직을 유지하게 되는 거고요. 거꾸로 총선 같은 경우에는 단체장 같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전에 사퇴를 해야지 국회의원 선거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민이 위임해준 입법권을 이용하여 특혜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지방선거에 출마한 국회의원들은 제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서 세비를 받고 보좌진을 유지하는 등 권리는 그대로 누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정치개혁이라는 말이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나와도 공허한 구호로 들리는 이유는 이 때문일 것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지혜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뉴스K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국민TV 뉴스K는 평일 오후 9시에 방송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시청 기대하겠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국가정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려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노력, 여러분도 다 지켜보셨겠지만 눈물겹습니다. 검찰이 결국 꼬리 자르기 수사로 종결하고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남재준 국정원장을 감싸고 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변이 남재준 원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할 곳이 더는 없어서 검찰의 지휘 아래에 있는 경찰에 고발을 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민변 박주민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엊그제 남재준 국정원장 등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하셨습니다. 그 남재준 원장 외에 또 고발 대상이 된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먼저 증거조작 관련 국정원 직원들, 남재준 원장 포함한 직원들로서 서천호 국정원 2차장, 그리고 대공수사국장, 그리고 대공수사단장 이렇게 저희가 좀 추가로 고발을 했고요. 예. 유우성 씨, 즉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공판에 관여했던 이시원, 이문성 두 검사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증거조작 관련된 진상조사팀을 구성했었던 윤곽근 검사와 또 그 팀원인 성명불상의 검사도 저희가 고발했습니다. 예. 그러면 국정원 쪽에서 지금 남재준 원장 그리고 사퇴한 그 서천호 2차장, 그다음에 대공수사국장 단장 이렇게 4명 하고요. 예. 검찰 쪽에서 공소 유지하고 수사했던 검사 2명. 2명. 예. 그다음에 윤곽근 검사장 이번에 그 진상조사 팀장 했었죠.
예. 그리고 해당 검찰에서도 4명, 이렇게 모두 8분을 고발하신 거네요? 예, 8명인데, 이제 사실 진상조사팀 소속 검사들은 저희가 정확히 몇 명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명불상의 검사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확인이 되면 숫자로 보면은 좀 늘어나겠죠. 예. 8분은 제가 8명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예. 검찰이 사실상 뭐 최종 수사 결과 발표하면서 수사 종결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경찰에 고발장을 냈단 말이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가장 큰 의미는 아무래도 진상조사 팀장인 윤곽근 검사 그리고 그 팀원들의 인 검사들을 고발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이겠고요. 그 다음에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을 때 빠졌던 사람들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발을 한 겁니다. 이시원 검사나 이문성 검사. 그리고 나머지 이제 국정원 관련자들 저희가 고발한 겁니다. 물론 이미 이제 변호인단이나 천주교 인권위원회에서 고소 및 고발을 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저희 민변 차원에서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표명을 한 것입니다. 어떤 혐의로 고발한 거죠? 지금 그 증거조작 관련 국정원 그 직원들, 원장을 비롯한 직원들, 그리고, 유우성 씨 사건 담당 검사였던 이시원, 이문성, 이렇게는, 국가보안법상 날조 혐의를 주되게 적용을 한 것이고요. 진상조사팀장 윤곽근 검사와 그 밑에 있는 검사들은, 역시 국가보안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달라고 고발을 한 것입니다. 모두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을 하신 거고요. 맞습니다.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이게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하신 이유는 서울중앙지검이나 그 내곡동에 있는 국정원의 어떤 소재지를 고려하신 건가요? 그것도 고려를 했고요. 사실 뭐 모두의 이제 말씀하셨지만 고발할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는 검찰이나 이런 데는 다 뭐 어떻게 보면 사건의 당사자이기도 하고, 해서 경찰밖에 남은 데가 없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고발할 때가. 근데 그거를 뭐 서울 경찰청 같은 데 가서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잠깐 나오다가 저희 민변 내에서 완전 이건 자범 수준이다. 금방 조금만 수사하면은 다 진상을 규명할 수 있고 처벌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진짜 어떻게 보면 좀 하찮은 인간들, 가치 없는 인간들 무슨 경찰청까지 가서 고발하냐. 우리가 수고롭게 그냥 경찰서에 가서 고발하자. 이렇게 해서 경찰서에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지구대에서 수사해도 언론 보도만 봤다면 금방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금방 할 수 있는 거죠. 자범 수준이다. 맞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사법체계상 검찰이 경찰을 뭐 수사권 포함해서 다 지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과연 이 고발에 어떤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여기에 부닥치게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실질적으로는 어렵겠죠. 근데 다만 저희들이 기대하는 게 경찰도 지속적으로 자신들이 독립된 수사권을 갖기를 원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이 하나의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용기 있고 기계 있게 대처를 할 수도 있다라는 약간의 일말의 기대가 있고요. 사실은 뭐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좀 어렵죠. 권은희 수사과장 관할서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도 뭐 그런 얘기도 좀 했는데 뭐 서초경찰서에도 계실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고발까지 경찰이 하셨으니까 검찰의 수사 결과 그동안의 과정 뭐 안 짚어볼 수가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을 텐데 이 남재준 원장 뭐 포함해서요 무혐의 처분한 거 이거 재정 신청을 하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재정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우성 씨 변호인단이 고소해둔 사건이라든지, 또는 천주교 그 인권위원회에서 고발한 사건이라든지 이렇게 관련돼서 미리 해놨던 사건들 같은 경우는 아마 재정 신청, 특히 이제 유우성 씨 변호인단이 고소해둔 이 사건에 고소해둔 게 있어서, 거기서 변호인단이 재정 신청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민변 차원에서 별도로 고발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재정 신청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예. 예. 그 남재준 국정원장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남재준 원장이 이른바 3분 사과문 발표했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또 대공수사권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예. 그 남 원장의 사과 보시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텐데, 어떤 느낌 받으셨습니까? 일단은 아시다시피 그 유성 씨에 대한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국가정보원은 참고인으로 출석하려는 사람들을 수차례 방문해서 폭언을 한다든지 또는 뭐 출석해서 증언했던 사람이 뭐 자신의 정보가 북한으로 흘러들어갔다 이런 탄원서를 내자 이 사람과 뭐 보수 언론과의 그 인터뷰를 소개해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재판 내 외적으로 계속해서 방해 공작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재준 원장 하에 국정원이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잘못 이렇게 지금 이 사건이 끌고 가는 데 있어서 남재준 원장이 굉장한 역할을 했다라고 저희들은 솔직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물러나거나 또는 이런 어떤 책임 있는 모습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유성 씨 관련된 이런 사건들이 발생했던 핵심적인 원인이 정보와 수사가 묶여 있어서 그런 건데 예. 그 방향을 더 강화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남재준 원장이 발표했던 사과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개혁하겠다는 결의 도저히 믿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저희들은 남재준 원장은 물러나야 된다. 그것이 국정원의 개혁의 시작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현실적으로 문제는 남재준 원장이 스스로 물러나지도 않고요. 또, 그렇죠. 이 사람을 자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상 지금 재신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예. 뭐, 국민들은 많은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왜 남재준 국정원장을 이런 상황에서도 경질하지 못할까? 박 변호사님은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완전히 제 생각입니다만. 예. 이번 정부에게 국정원이 갖고 있는 의미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국정원이 없이는 단 하루도 이 정권은 버틸 수가 없는 정권이고, 예. 특히 남재준 원장처럼 정치적으로 편향성이 강한 사람이 국정원을 지배해줘야만 또 버틸 수 있는 정권이다. 그 박근혜 대통령에겐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다. 이 남재준 원장이. 예. 이렇게 저희들은 저는 좀 보고 있고요. 제가 또 하나 드는 의심은 뭔지 모르지만 남재준 원장이 혹시나 박근혜 대통령의 아주 큰 비밀이라도 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혹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현재 분위기로 본다면 박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남재준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게까지 보기는 어렵겠지만, 제 생각에 적어도 재보궐선거라든지, 주요 정치적 일정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것을 넘겨서까지는 계속해서 같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언론에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만, 그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남재준 원장 거치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예. 공로가 많은 분이다. 대단히. 예. 그리고 임기를 무사히 마쳐야 된다. 근데 국정원장 임기가 따로 정해져 있는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는? 그렇겠죠. 그리고 지금 황우여 대표 얘기가 저는 그 얘기도 참 재밌었는데, 새누리당이나 정권의 입장에서는 공헌이 많으셨겠죠. 그거는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전 국민들 입장에서 그리고 민주주의라든지 헌법적 관점에서 봤을 때 공헌이 많은지 이런 걸 좀 따져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새누리당에서도. 유우성 씨 이제 결심 재판은 있었고요. 이제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박 변호사님 보시기에 어떤 섣부른 예단이나 전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항소심 선고? 항소심 선고 이제 곧 나올 겁니다. 나올 건데 아마 적어도 유우성 씨에게 붙여졌던 그 간첩과 관련된 혐의들은 다 무죄가 나올 겁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주요 증거들이 다 조작됐었다라는 것이 판명이 돼서 검찰이 증거를 철회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예. 그리고 나머지 뭐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덧붙였던 여러 가지 어떤 혐의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뭐 공소시효가 도과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무죄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간첩 혐의는 뭐 당연히 무죄라고 지금 판단하고 계시고. 예. 뭐 이제 유성 씨 입장에서 우려하는 대목은 이제 검찰이 공소장 변경해서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 무죄를 다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근데 뭐 요즘 좀 안타까운 좀 말씀을 드리면 유성 씨가 이런 어떤 어려움을 겪고도 우리나라에 계속 살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예. 요즘에 보수 언론들 그리고 보수 단체들이 막 유성 씨 집 앞까지 가가지고 막 시위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막 그 언론을 도배하고 막 이런 것을 겪으면서 최근에는 그냥 뭐 추방돼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하여튼, 그래서 항소심 결과가 좀 잘 나왔으면, 그래서, 유성 씨가 원래 애초에 우리나라를 사랑했던 그 마음, 그걸 가지고 계속 살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많이 좀 힘들어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끝으로 이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있었고요. 또, 뭐, 박근혜 대통령의 반응, 뭐, 남재준 원장의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예. 사실, 이 사건 검찰이 수사 시작할 때부터 어느 정도 이런 결과로 갈 것이다라고 예상은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상했죠. 예. 예상했고, 사실은 몇 주 전부터 그 검찰 출입 기자들은 이런 정도로 할 거다라고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예. 그렇죠. 여기서 경찰에 지금 고발하신 거 외에, 예. 이제 민변이 할 수 있는 거 뭐, 재정신청 포함해서 지금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 있는데, 국민들은 이게 이제 정치권에서 어떻게 다뤄지느냐를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방선거가 목전이고요. 예.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사실은 지금 저희들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다 했습니다. 뭐 고소 고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 했고, 또 얼마 전에는 저희가 이제 그 입법 청원도 해놨습니다. 사실 이 특검과 관련돼서. 예. 야당 의원들의 소개를 받아서 입법 청원도 해놔서 저희들이 이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좀 어느 정도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또 지방선거 일정으로 들어가면서 또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또 많이 또 희석되지 않을까 또 우려도 하고 있는데요. 예. 남은 것들은 저희들은 어떻게든 좀 더 진실을 알려내고 그것을 통해서 좀 정치권을 압박하는 거 정도 역할일 텐데요. 사실 뭐 민변이 뭐 보수단체들이 떠드는 것만큼 강력한 집단 뭐 엄청난 뭐 교섭력을 갖고 있는 단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지만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올지는 참 저희들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결국은 이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들의 관심 또 시민들의 응원이 함께 해야 해결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주민 변호사였습니다. 국민이 만든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은 이미 공언한 대로 국민TV 개국과 함께 조합원 여러분을 대상으로 월 10,000원 이상의 조합비를 걷고 있습니다. 사무국 김재현 간사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동지가 돼주신 조합원 여러분, 2014년 4월 1일 TV 개국과 함께 미디어 협동조합이 제2의 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매월 조합비를 내주세요. 보다 나은 뉴스, 보다 나은 프로그램으로 우리 사회를 밝고 정의롭게 만들겠습니다. 함께 힘 모아 주실 거죠? 편리하고 간단한 CMS 신청을 하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문의는 서울 전화 3144-0933-7737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검사나 판사가 공직에서 물러나서 변호사로 일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각종 비리에 연루됐던 전직 판검사들 버젓이 등록을 하고 변호사 활동을 하는데 유독 등록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였던 사건의 항소심 주심 판사로서 재판부의 합의 내용을 법원 내부 통신망에 공개해 정직 6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던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정열 전 판사가 어제 대한변협으로부터 등록 거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뉴스바가 바라본 세상, 오늘은 이정열 전 판사를 만나서 변호사 조직이 그를 불편해하는 진짜 이유가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열 전 판사가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이 전 판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이정열입니다. 예. 먼저 좀 근황을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신지, 그리고 좀 건강이 어떤지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집에서 있으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좀 사업을 해보려고, 알아보려고 좀 다니고 있는 중이고요. 예. 건강은 생각보다 크게 호전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내는데 또 아직 큰 불편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어제 대한변협이, 이 판사님의 이제 변호사 등록 신청 거부를 했는데, 우선 그 이유가 궁금하고요. 어제 그 심사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신 걸로 아는데, 어떤 얘기 하던가요? 대한변협에서? 일단 정확한 이유는 저도 아직은 잘 모르고 있고요. 예. 어제 일단은 그 등록 거부가 됐으면 거부가 된 그 결정문이 있지 않을까, 문서로 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봐야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거부가 됐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이유는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제 출석하기 전에 사전에 여러 분들로부터 말씀을 좀 들었었는데요. 예. 일단 가면은 이렇게 다른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좀 등록을 받아달라고 읍소하는 쪽으로 좀 해보라고. 예. 이렇게 가능한 좀 불쌍한 그런 척도 좀 해보고 이렇게 그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 솔직히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고요. 예. 그래서 제 의견을 좀 또박또박 말씀을 드렸었는데 굳이 표현을 하자면은 좀 고분고분하지 않았던 게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는 있습니다. 예. 특별히 이제 진술할 기회를 주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예, 읍소를 하신 건 아니고 이제 네. 이 판사님 입장에서 견해를 말씀드렸고, 예. 그걸 듣고 나서 대한변협에서는 아직까지는 어떤 얘기가 없고, 그 거부한다라는 건 바로 현장에서 발표를 하는 겁니까? 좀 나와 있다가 이제 그 대한변협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 그 등록심사위원회라는 그 단체요? 조직이요? 네. 어떤 네. 분들로 구성이 돼 있고 몇 명이나 됩니까? 그 변호사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 판사 한 사람, 검사 한 사람, 변호사 4사람, 그리고 법학교수 한 사람, 또 그 이외 일반인 2사람 이렇게 해서 전부 9명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법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제가 뵀던 분들은 변호사님 한 2-3분 정도 빼고는 전혀 모르는 분들이었습니다. 예. 변호사법에 그렇게 돼 있고요. 네. 판검사 하시다가 이게 변호사 개업하려면은 예. 이 반드시 그 대한변협이나 서울시 변협 이런 곳에 등록을 해야 된다고 변호사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등록 자체를 받아주지 않으면 법조인 자격이 있더라도 변호사로 활동을 할 수 없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지난번에 이제 서울시에 한번 등록 신청을 하셨다가 안 됐고 이번에 대한변협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런 절차는 가능합니까? 원래 절차상 그 등록에 관해서 심사할 권한을 갖고 있는 최종 결정권을 가진 쪽은 대한변호사협회고요. 예. 다만 이제 그 전국의 변호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대한변협의 업무가 과중할 수 있으니까 그 지방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변호사회별로 일단은 그 등록 신청을 받고요. 그래서 지방변호사회에서 이 등록 신청한 사람이 변호사로서 적격자인지 부적격자인지 그걸 1차 심사를 해서 의견서를 첨부해가지고 대한변협에 보내면 대한변협에서 거기에 따라서 그걸 참고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지방변호사회 했다가 또다시 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 1년에 지금 절차 과정 중에 있는 상황인 거죠. 예. 다만 이제 좀 궁금했던 거는요. 어제 심사 절차에 참석해가지고 들어보니까 제가 2월 초경에 등록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2월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소명 자료를 내라는 요구를 받고 그래서 2월 중순경쯤에 소명 자료를 낸 바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어제 가서 보니까 그 소명 자료로 제가 추가로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심사기일이 있으니까 그 나오라는 통지를 받은 게 3월 한 초쯤 되고요. 예. 그런데 그 어제 가서 보니까 제가 추가로 한다고 냈던 서울지방변호사에 냈던 자료가 그 3월에 대한변협으로 간 게 아니고 4월 초에 그러니까 얼마 전에 간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보내지 않고 가지고 있었는지 좀 상당히 의문스러웠고요. 그래서 시작되니까 그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그 소명 자료를 못 본 위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라 이런 요구를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등록심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께서 그 자료 상당히 저로서는 의미 있고 중요한 자료들을 냈었는데 그걸 제대로 보시지도 않고 등록심사위원회에 오셨다는 게 좀 의아스럽긴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다 드렸습니다. 예. 그 좀 고분고분하게 읍소하듯이 하라는 조언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이 판사님께서는 대략 짐작은 되실 것 같아요. 왜 등록 거부가 됐을까? 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오면은 사실은 일단은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좀 불쌍하게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았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고분고분하지 않은 그런 태도가 아마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또 하나는 사실 저도 이제 지금 결정문이 와보길 기다리고 있는데, 예. 이게, 어떠한 사유로 거부를 할 것인지 그걸 제가 등록심사위원회 입장에서 결정문을 쓴다고 할 때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조인들이 정치적인 결정을 했고 정치적인 행위를 했고 이번에는 비법조인들이 계셔가지고 비법률적인 결정을 하신 거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좀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예. 그 결정문은 심사 받은 날로부터 며칠 안에 받게 돼 있습니까? 그 지체 없이 통지하게 돼 있는데 통지만 돼 있고 실제 결정문이 온지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예. 일단은 법률상 규정은 그렇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게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부적인 절차가 제대로 마련돼 있을까라는 의문도 좀 들고요. 예. 그 앞서 제가 이 판사님 소개해드릴 때 이제 영화 부러진 화살에 소재가 된 사건, 그 건으로 이제 좀 징계를 받으셨다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또 혹시 처음 듣는 분들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었는지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좀 길어서 장황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데요. 일단 그 영화 부러지는 화살의 주인공, 현실에서의 주인공이셨던 김용원 교수님이 성균관대학교를 상대로 낸 재임용 과부 처분 취소 소송, 무효 확인 소송의 민사사건의 주심을 제가 맡았었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부러진 화살이라고 하는 영화는 그 재판 결과와 관련해가지고 그 재판부 재판장을 찾아가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점에 관해서 형사사건이 벌어졌었고요. 그 형사사건에 관한 재판을 위주로 한 영화였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일부 그래서 제가 그 민사사건이 아니고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오해를 하시고 그래서 또 그런데다가 그 재판장 그러니까 피해자였던 그 재판장에 대해서도 비난이 가해졌고 더 나가서 법원 전체에 대해서 이제 사법기관이나 사법 절차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당히 의미 있었고 또 반영이 컸던 영화였던 기억을 하는데요. 다만 이제 저로서는 어느 정도의 수준을 넘어선 이제 과도한 비난과 또 오해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고자 그 법원 내부 게시판에 당시에 그 김용원 교수님에 대한 재판이 그렇게 어떤 사적인 감정에 의해서 나쁜 감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정확하게 그 당시에 나와 있는 증거로서 정당하게 판단을 한 것이다. 예. 그리고 그렇게 그걸 반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제 제가 제 신상에 불이익이 가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감수하면서 그 재판부 내 합의 내용을 사실 공개하면 안 되는데 그 합의 당시에도 이 피해자 김용원 교수님의 구제를 위해서 그 당시 재판장께서 상당히 고심을 하셨다라는 내용을 올렸었고요.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징계를 받았던 그런 과정입니다. 예. 어쨌든 지금 대한변협으로부터 등록 거부를 받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이 변호사 등록 거부를 당하는 그런 비율 이게 좀
잦은 일인지 아니면 되게 이례적인 일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뭐 현직 판사나 검사로 있다가 각종 좀 의혹 사건이라든가 비리에 연루돼서 법복 벗는 분들, 뭐 변호사 등록은 또 해서 무리 없이 변호사 활동하는 걸 보면 과연 이게 일반적인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 기억으로는 아마 사례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저 기억으로는 저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제도상의 문제도 있고 모순점도 있고 그래서 변협 측에서도 이 등록 절차는 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신 비리 관련 그쪽 관련해서도 결국은 고분고분하지 않았을까라는 계산을 좀 하고 있고요. 예. 근데 그런 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렇게 그 재판부의 합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되는데 그런 걸 공개해서 징계를 받았고 그리고 변호사로 앞으로 활동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결국은 변호사도 이 직무상의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지가 의문스럽다라는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예. 네, 거기에 대해서 저는 답변을 드리기를 제가 그때 그 재판부의 합의 내용을 공개했던 것은 제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좀 과도한 비난과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었던 것이고 그것이 좀 더 높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었고요. 예. 또 앞으로 제가 변호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직무상 비밀은 당연히 지켜야 하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가 있다면 그땐 어쩔 수 없이 공개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예.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제 고분고분하지 않았던 측면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후회는 없습니다. 예. 그 일부 언론에서 좀 분석한 내용인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SNS 통해서 좀 패러디하시고 한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까? 예,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 법률상으로도 징계 처분을 받은 거에 대해 사유를 가지고 등록 거부 사유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징계 처분 받았던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이 이후의 절차도 좀 궁금합니다. 대한변협이 등록을 거부했는데 다시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안 되는 건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일단은 지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서 3개월 안에 등록 거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이의 신청에 대해서 이제 뭐 안 받아들여졌을 때 어떻게 하는지 법률의 규정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 중인데 좀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생각 중인데 바로 지금 이 상태에서 소송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또 그 이의 신청 결과를 보아야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잘은 모르겠고요. 무엇보다는 사실 어제 있었던 일인데다가 특히 어제 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저도 저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어린 그 학생들이 그렇게 저 작업 물속에 있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일단 제 문제는 제 문제고 좀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 부분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서 아직 생각 정리를 제대로 잘 못한 상태입니다. 예. 뭐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이제 이 판사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지금 이제 법복 벗고 이제 변호사 활동 하시려고 하는 그 과정 중에서 지금 난관에 봉착하신 그런 상황인데요. 네네. 뭐 확인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변호사 업계 네.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또 변호사의 등록을 같은 예. 동료 변호사들이 일단 심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까 개선이 필요하다는 변협 내부의 의견도 있다고 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현재 변호사 업계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활동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다만 예. 아까 좀 의문스럽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좀 붕괴했던 거는 저는 재판을 할 때 사전에 정말 이쪽에선 무슨 주장을 하고 있고 저쪽에선 무슨 주장을 하고 있고 관련된 증거를 보고 세심히 다 살펴보고 어떤 부분을 질문을 드려야 될 것이며 다 일종의 시나리오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시놉시스를 짜고 재판에 들어가는데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어제 그 등록심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저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절차 중에 하나인데 그 신청한 사람이 된 자료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그렇게 한다는 게 참 좀 화가 났었거든요. 저는 재판을 그런 식으로 하진 않았는데 예. 어떻게 재판을 요구하고 재판에 임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뭐 물론 변호사님들이 아닐 수도 있었지만요. 하여튼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 위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참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변호사 업계 일종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심사가 좀 부실했다라는 데 좀 안타까움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이후 절차 진행되는 상황 보고 다시 한번 연결해서 말씀 듣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지금까지 이정렬 전 판사였습니다. 네, 세월호 침몰 참사 관련해서 속보가 있어서 전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인 오전 8시쯤입니다. 그 세월호 참사 실종자 중에 한 명이죠. 안산 단원고 2학년 이수연 양의 가방이 사고 해역에서 발견돼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수연이라는 이름이 적힌 학교 명찰이 붙어 있었다고 하고요. 가능한 모든 노력을 쏟아서 한 명이라도 더 빨리 구조해내는 것이 지금 정부 당국이 해야 될 가장 시급한 일인 것 같습니다. 사고 해역에 제한된 장비, 인력 탓할 게 아니라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장비, 기본적인 어떤 국가 안전과 관련된 그런 인력이나 장비를 제외하고 그런 노력을 기울여서 한 사람의 목숨이라도 하루빨리, 한시빨리 구조하는 게 국가가 해야 될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스바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효진, 김용민 PD가 수고해 주셨고요.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구조되기를 기다리면서 저는 내일 오전 7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